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거시경제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거시경제학의 챕터 1장으로 거시경제학 전체 궤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거시경제학 챕터 1은요, 여러분 지금 쌤이랑 함께 수업을 쭉 해갈 건데 이게 바로 전체의 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도식을 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출발해 가면서 전체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게 뭐다? 그렇죠. 우리 거시경제학 전체 궤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챕터 1 거시경제학의 궤관,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시경제학은 결국 이 미시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게 바로 거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시경제학은 나무를 보는 거고 거시경제학은 숲을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 쌤이 사실 제일 싫어합니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거를 쌤이 왜 그런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숲이란 건 결국 여러분 뭐가 모여야 됩니까? 그렇죠. 나무가 모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결국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이것들이 모여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숲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숲은요. 이 나무들이 모여야만 되는 거라서 일단 첫 번째 숲의 구성 요소는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숲이란 건 나무가 구성되어서 나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숲은요. 나무의 성향이나 혹은 나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숲이란 건 나무가 모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무를 하나를 관찰할 때보다 숲을 관찰할 때는요. 그 관찰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 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숲이라는 곳, 그렇죠. 그 숲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앞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숲은 여러분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나무를 관찰하는 건 그 나무를 앞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거라면 숲을 보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곳을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렇게 멀리서 전체를 조망을 해야만이 전체를 보고 내가 관찰을 해야만이 숲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거시경제학은요. 미시경제학과 전혀 딴판의 그런 아예 새로운 분야의 학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거시경제는요. 결국 미시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게 뭐다? 그게 거시경제입니다. 미시경제학이라는 건 하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과 그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거시는 뭡니까? 그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경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게 거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시라는 건요. 미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결국 미시의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거시입니다. 단 미시를 분석했을 때 방식과 거시를 분석할 때 방식은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무를 볼 때는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을 보려면 나와서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시는요. 미시들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미시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석을 할 때는 미시의 요소를 분석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전체를 보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방식 혹은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거시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 아니다. 뭐다? 미시들의 모임이 그게 거시다. 그러다 보니 미시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단 바라보는 방식만 좀 다르다. 미시는 나무 앞에서 봐야 된다면 거시는 거기서 떠나서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쭉 해갈 텐데 미시에서 봤던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자, 보시면 자, 이런 거랬죠.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주류 경제학인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도식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런 거였죠. 뭐냐? 첫 번째 여기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가게가 일단 기업으로 바로 노동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가게가 일단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으로 그렇죠.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막 집결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업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노동을 수요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막 이제 채용한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요. 기업 자체에 고유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럼 그 제품을 이제 내다 팔게 되겠죠. 그 내다 파는 시장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업이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물건이 여기 이제 막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물건을 누가 사갑니까? 주로 가게가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갑니다. 그럼 그 물건이 이렇게 가게로 흘러 들어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요. 가게는 당연히 물건을 사는 거에 반대급부로 그렇죠. 이렇게 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될 거고요. 그 돈이 기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럼 기업은 자신들이 생산활동에 필요했던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그 돈을요. 그렇죠.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여기다 뭘 지급하냐? 임금, 월급이라는 형태로 지급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지금 왜 나와요? 그렇죠. 거시는 미시들의 합이니까. 결국 출발점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활동을 우리가 그렇죠.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시경제학은 가게와 기업이 주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수요와 공급 원리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봤다면요. 이제 우리 거시경제학은요. 말 그대로 미시들이 모여있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학 수업 가장 첫 번째 뭘 했냐면요. 경제의 4대 주체를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 4대 주체가 누가 있었습니까? 가게, 기업, 정부, 해외. 그렇죠. 요 네 가지가 4대 경제 주체입니다. 우리가 미시경제는 주로 가게와 기업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는요. 가게, 기업 말고도요. 나머지 경제 주체가 모두 다 전면에 탁 드러납니다. 왜? 거시는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가게와 기업 말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또 다른 경제 주체, 정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정부도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종합청사가 어디 있냐?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는요, 수많은 정부종합청사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무원들도요,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팝니다. 자,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게 뭐냐? 그렇죠.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필도 쓰고요. 또 뭐합니까? 공책도 쓸 겁니다. 또 뭐합니까? 우리가 책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도 살 거예요. 또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도 살 겁니다. 이걸 다 어디에서 정부가 사냐? 생산물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그렇죠. 물건을 사옵니다. 왜? 정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면요. 당연히 정부도 반대급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부는요.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서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겁니까? 그렇죠. 가게로부터 뭘 가져오나? 첫 번째, 가게로부터 가져오는 소득세라는 걸 가져올 겁니다. 가게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여러분, 세금이 텍스라서 우리 T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또 어디서 가져오냐? 기업으로부터도, 그렇죠. 기업으로부터도 법인세라는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가져오네요. 정부는 기업과 가게로부터 가져오는 이 세금이 정부의 재원이 되고요. 그 재원을 가지고 정부는 각종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거나 혹은 어떤 정부의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 제가 본 게 가게, 기업, 정부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경제 주체 하나 더 남았네요. 이 우리 국내 이외에 있는 해외. 자, 한번 봅시다. 해외.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제가 쌤이 그래프를 또 그리면, 화살표를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물건이 여기 생산물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물 시장에 있는 물건이요,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로. 해외 사람들이 사서 이 물건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수출이 되겠죠. 수출. 그 다음 해외에서도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요, 국내에 있는 이런 경제 주체들이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즉 해외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이거 뭡니까? 그렇죠. 수입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런 현상들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시경제학에는 이 두 가지 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화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화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화폐 시장, 요건 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엄밀한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편하게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요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화폐 시장이 뭐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화폐 시장은 왜 어떤 일을 하나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 가게가 요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 2030 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2030 세대에서 특히나 어떤 소비 트렌드가 많이 뜨고 있냐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뜨는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YOLO죠, YOLO. You live only once라 그래서 YOLO라고 합니다. 그 YOLO라는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최근에 봤던 YOLO와 관련된 기사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2030 세대야. 너희가 YOLO 하다가 결국 너희 뭐가 된다? 골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흥청망청 쓰다 보면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아무리 여러분 YOLO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벌은 그 월급, 그 수입을 어떻게 100% 다 쓰겠습니까? 항상 일부만 쓰고 일부는 뭐 합니까? 그렇죠. 저축합니다. 여러분 저축 어디다 합니까? 땅에 묻어요? 아니죠. 어디다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이라는 곳에 합니다. 결국 이 화폐 시장 뭐다? 은행인데요. 이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가게가 노동력을 공급한 거에 대한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죠. 그럼 그 월급의 일부를 여기서 쓰고요.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겁니다. 맞습니까? 가게가 은행에다 저축해요. 은행은 그러면 그 돈이 모이면 뭐 하냐? 그렇죠.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다. 특히 은행은 기업한테 대출을 많이 해준다라고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기업한테 해주면요.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죠. 땅 사고, 공장 짓고, 거기다 기계 설비 넣고, 사람들 고용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돈이 벌리면 그 중에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은행에다 지급하면요. 은행은 그걸 가게에다가 이자로 지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모양이 뭐냐? 지금 여기에 그래요. 가게와 기업과 정부와 해외가요. 여기 이 박스 안에서 다양한 실물과 돈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막 이러한 지금 흐름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요걸 우리 뭐라 그러냐?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요 모형을 뭐라 그런다?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그 어떤 나라도요. 예외 없이 모든 나라, 즉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냐면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대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런 모양대로 돈과 실물과 자본이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금 돈과 실물과 자본 같은 것들이 막 흘러가게 되면요. 이 흘러가는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흘러가는 속도가요. 천천히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나라의 경제 속도가 천천히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요. 이 모양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쌤 눈에는요. 이게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 인체처럼 보입니다. 인체처럼.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박스 있죠. 박스. 요 박스가 우리 몸 껍데기라고 해볼게요. 우리 몸 껍데기고요. 그리고 이 박스 껍데기 안에 있는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친 화살표가 뭐냐? 돈과 실물과 자본이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 화살표가 쌤 눈에 뭐로 보이냐면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혈액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잘 몸이 커갑니다. 성장해 가죠. 예, 마찬가지예요. 뭐냐? 바로 우리 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요. 이 혈액 흐름이요. 돈과 실물과 자본이라는 이 혈액 흐름이요. 잘 흘러가면요. 요 방향대로 잘 흘러가면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껍데기, 우리 몸이요. 어떻게 되냐? 이 크기가 지금 박스가 밖으로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면서 커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경제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박스의 크기가 점점점 바깥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 몸이 커지는 것처럼 마치 경제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 방향대로 흐름이요. 이게 굉장히 더뎌요.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몸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뇌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맥경화. 그게 뭡니까? 우리 피가 흘러가다가 혈관의 어떤 부분에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피가 흘러가지 않는 경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막 몸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똑같아요. 뭐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혈액들이 지금 안에서 흘러가는데 만약 어디가 딱 막혀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경제가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나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쓰러지거나 죽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혈액의 흐름이 어떻다? 굉장히 느립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 혈액의 흐름 중에 어디가 지금 굉장히 더디냐면요. 바로 여기가 흐려요. 이 부분이 굉장히 느립니다. 뭐냐? 사람들이 여기 일하려고 꽉 모여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지금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안 뽑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죠. 바로 대한민국은 이 경제 흐름 중에 바로 지금 제가 지금 빗금친 파란색의 빗금친 이 부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취업이 잘 안 돼요. 기업이 많은 물건을 생산하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 생산한 것도 가게가 많이 사가지 못합니다.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도 별로 없으니까 뭔가 저축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투자도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요.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로 느립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요. 그 나라의 경제는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 그래서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돈과 실물과 자본과 노동력 같은 것들이 막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세요. 여기 있는 경제 주체들이 여기 안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겠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요. 자, 이 1년 동안 이곳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1년이 딱 지나면요. 이 나라의 경제에서 뭐가 결정이 딱 되냐면요. 자, 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요. 1년 뒤에 뭐가 딱 결정이 되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면요. 그분들이 1년 동안 뭘 가져옵니까? 그렇죠. 소득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쌤 집에서 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쌤 집은 1년에 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우리 집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제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한 5천만 원 벌어오시고 어머니가 나가서 한 5천만 원 벌어오시니까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한 소득이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 왜? 아버지가 1년 동안 연봉이 한 5천 되고 어머니가 1년 동안 연봉이 5천 정도 되니까 합치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가족의 구성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가족 구성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겁니다. 그럼 그 소득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뭡니까? 소득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요. 뭐가 결정이 되냐? 바로 국민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 그래서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요. 뭐가 결정이 된다? 국민소득이 결정되는데 우리 국민소득을 일반적으로 기호로 Y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일들하는 게 벌어들이다 혹은 생산하다는 뜻이 있어서 우리는 Y라고 표현을 해요. 국민소득을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된다?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뭐가 결정된다?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결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작년도의 국민소득은요 이만큼이었고요. 그 다음 금년도의 국민소득은 요만큼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작년이 이만큼이었고 올해가 요만큼이었으면 작년보다 올해 국민소득 어떻게 된 겁니까? 줄었죠.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여러분 계산 못합니다. 맞죠? 왜? 제가 지금 그냥 이 정도고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이라는 걸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결정은 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결정은 됐는데 이 국민소득을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자, 보세요. 자, 국민소득이 이렇게 해서 결정됩니다. 그 국민소득을 정확하게 우리 정확하게 좀 계산해 보기 위해서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것, 즉 숫자로 표현하는 법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첫 번째 뭐냐? GD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그렇죠. GNP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숫자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결정됐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숫자로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GDP, GNP예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GDP가 뭘 의미하고 GNP가 뭘 의미하는지 이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 GDP와 GNP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GDP와 GNP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GDP와 GNP를 구분하는 방법을 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잠 좀 깼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GDP의 개념과 GNP의 개념을 각각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GDP와 GNP를 요걸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GDP부터 해볼게요. GDP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GDP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을 의미합니다. 시장 가치 합. 요게 뭐다? GDP입니다. 다시 GDP 정의가 뭐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을 우린 뭐라 그런다? GDP라고 합니다. 그 다음 GNP는 뭐냐? 자, GNP는요. 일단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똑같고요. 그 다음 뭐냐? 가운데 아까 전에 GDP는 한 나라 안에서인데요. GNP는 뭐냐? 한 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을 우리는 GN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사실 GDP와 GNP를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냐, 한 나라 국민들이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GDP와 GNP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됐냐,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생산했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결국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 GDP의 정의와 GNP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 GDP에 대한 개념을 알고 GNP에 대한 개념을 압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니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GDP는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몇 번 했네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걸 뭐라 그러냐?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뭐냐? flow라고 하죠. 영어로 flow.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GDP는 1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한 나라 안에서 측정되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 자, 그 나라 영토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GDP는 뭐다? 영토 기준입니다. 여러분, 영토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는요.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 땅에 속해서 측정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속해 있다. 어디에? 땅에. 땅지자라고 하죠. 속지주의. 요거.
두 번째 뜻이 뭐냐? 영토 기준이고 속지주의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라서. 세 번째, GDP는 생산된 것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GDP는요, 중고 거래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중고품 거래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중고품 거래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GDP는 뭐다? 최종 생산물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에는요, 중간재라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재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중간재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간재라는 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최종 제품이 되기까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들이에요. 부품.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요건 뭐냐? 요건 최종 제품입니다. 최종 제품이죠. 스마트폰은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되기 전에는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가 있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갑니까?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다 램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바로 스마트폰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바로 중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최종 생산물이 있는데 중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간재는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요 가격들이, 요 하나하나의 가치들이 최종 제품의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GDP는요,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거래가. 그래서 어떤 것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냐? 첫 번째, 암시장에서 하는 암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거래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냐면요, 현금 교환, 현금 거래. 또 뭐 있냐? 물물 교환. 그 다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GDP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GDP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고요. 한 나라 안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영토 기준이자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생산된 것만 거래되기 때문에 중고품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고요. 최종 생산물을 측정하기 때문에 중간재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품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암거래, 현금거래, 물물교환, 그 다음 가사노동,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다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GDP입니다. 자, 그러면 GNP는요, 다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고요. 딱 하나, 한 나라 국민들, 그 나라 사람들의 국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GNP는요, 국적 기준입니다. 자, 그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사람에게 속해서 측정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속해 있다. 어디에? 사람 인자. 사람에게 속해 있다. 속인주의. 이게 바로 GNP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GDP와 GNP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테마로 여기에서 GDP와 GNP의 개념을 쭉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 이 두 개를 여러분 비교하는 법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는 게 기준은 뭐다?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됐냐? 그 나라 국민들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냐?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애플 회사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들어와서 여기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다 데리고 와서 그 공장에서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1년 동안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생산한 이 제품들은요. 자,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GDP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GDP에 포함이 됩니다. 왜? 대한민국 GDP는요. 대한민국 영토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거는 무조건 전부 다 대한민국 GDP에 포함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애플 회사가 1년 동안 생산한 이 제품들은요. 대한민국 GNP에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되죠. 왜?
지금 현재 애플 공장, 송도에 들어와 있는 애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국적이 전부 다 뭡니까? 미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GMP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GMP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미스 씨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물어볼게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미스 씨가 한국 영어학원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영어 교육 서비스는요. 자, 첫 번째, 대한민국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미스 씨가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한국 GDP, 대한민국 GDP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GDP에 포함됩니다. 다시, 그럼 미국인 스미스 씨가 지금 1년 동안 생산한 영어 교육은요. 자, 대한민국 GMP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이 사람의 국적이 뭡니까? 그렇죠. 미국 국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스미스 씨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영어 교육 서비스는요. 미국 GMP는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식업체 김밥천국. 자, 김밥천국이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다가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장을 오픈해서 거기 한국 사람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김밥천국이 뉴욕 맨하탄에서 1년 동안 생산한 거는요. 자, 첫 번째, 대한민국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GDP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건데 지금 김밥천국은 어느 영토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GDP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 GMP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현재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그 김밥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뭡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산한 거는 전부 다 대한민국 GMP에는 포함이 됩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거기에서 생산한 거는요. 미국 GDP에는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쌤이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저랑 똑같이 답을 하셨다면요. 지금 GDP와 GMP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근데 혹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 혹은 이걸 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자꾸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요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개를 기준으로 다시 좀 차분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자, 거시경제학의 개혁의 첫 번째에서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 뭔지 설명드렸고요. 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국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결정되는데 그게 뭐냐? 국민소득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요만큼 벌어졌어요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국민소득을 숫자로 측정하는 거, 표현하는 방식이 GDP와 GMP가 있었고 그게 뭔지 지금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GDP와 GMP를 가지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GDP와 GMP의 활용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거의 어디에 맞춰서 할 거냐면요. GDP에 맞춰서 할 겁니다. 여기에. 자, 사실 지금 최근에는요. 전 세계가 GDP를 가지고 국민소득을 측정하지 GMP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굉장히 개방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도대체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 나라 국민들의 국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GMP가 사실은 정확하긴 한데 그 GMP를 가지고 측정을 하자니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도 이게 파악이 힘든데 여러분 중국은 어떨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쌤이 친구 중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 하나 있는데요. 남아공 친구. 이 친구는 여러분 남아공은요. 그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여 가지고요. 남아공은 사실상 영어가 거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친구들이 의외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영어를 잘해서. 그리고 남아공은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식민지였다 보니까요. 그 아무래도 영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남아공은요. 백인도 되게 많아요. 이 친구도 남아공 사람인데 백인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쌤이랑 같이 옛날에 일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아공이 자기는 원주민이죠. 예. 남아공 원주민도 남아공이란 나라가요. 이게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발전이 덜 된 나라라서
그 수도라는 케이프타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오지래요. 그래서 자기도 남아공의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프타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 원주민인 자기도 모르는 그런 남아공의 어떤 지역을 가면요. 거기 남아공 사람은 안 살아도 누군 살고 있냐면요. 중국인은 살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인 말고 또 이 사람도 살고 있대요. 누구냐면 인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중국인과 인도인 없는 데는 없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GNP를 가지고 국민소득을 측정한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뭐다? 그렇습니다. GDP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GDP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 GDP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GNP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GDP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볼게요. 자, 우리가 GDP를 가지고요. 자, 지금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GDP를 공부했는데, 자, 요거의 활용법을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요거를 활용. 자, GDP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우리 GDP를 가지고요. 뭘 측정할 수 있냐면요. 물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 자, 물가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GD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GDP를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태, 특히 고용의 상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경제 상태라고 해도 돼요. 자, 우리가 GDP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걸 활용을 하면요. 자, 여러분, 물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GDP를 가지고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게 흔히 말해서 물가 지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요, 물가를 구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걸 뭐? 물가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요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명목 GDP에다가 이걸 실질 GDP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워요. 명목 GDP는 뭐냐? 이거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 GDP는요. 이거는 지면이 조금 그렇네요. 여러분, 요거를 좀 빼서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명목 GDP는 뭐냐면요. 이렇게 구합니다. 명목 GDP는요. 비교년도 가격에다가 비교년도 수량을 곱해주는 게 이게 명목 GDP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실질 GDP는 뭐냐면요. 비교년도 수량에다가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주는 걸 우리는 실질 GDP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예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000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도 해볼게요. 쌤은 2002년도를 가장 좋아하니까 우리 월드컵 월드컵 한 나라. 자, 2002년도라고 해볼까요? 자,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02년도에 핫도그 하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를 예를 들어서 2개 사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2002년도에 양말은요, 하나당 500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양말을 내가 2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이게 핫도그 구입액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 양말 구입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곱해서 더해보면요. 얼마냐면요. 이게 3,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2002년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3년도라고 해볼게요. 자, 2003년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는 자, 똑같이 핫도그를 예를 들어서 2개 먹긴 해요. 근데 그때 핫도그 가격이 올라서 얼마가 됐냐면요. 2,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2,000원.
지금 보면 가격이 올랐죠. 그 다음 똑같이 2003년도에도요. 양말을 2개 썼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도 양말 가격이 상승해서 1,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값이 얼마가 나오냐? 6,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기준 연도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2002년도. 요거 내가 지금 기준이 되는 연도고요. 비교 연도는 뭐냐? 그 다음 다른 연도. 2003년도 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내가 2003년도에 현재 이때 가격을요. PT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때 내가 사용했던 개수를 QT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양말도 요때를 PT, 요때를 QT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요 두 개를요. 똑같은 두 개를 2002년도에도 2개를 샀으니까 이거를 QT라고 하고 여기도 QT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지금 보면 자 똑같은 양말 2개를 사 신어요. 똑같은 양말 2개를 사 신고 똑같은 핫도그 2개를 먹는 건데 자 이때 2002년도를 기준으로 먹을 때는 얼마냐? 1,000원을 내요. 네, 그러면 요거를 기준이라 그래서 요거를 기준이라 해서 요때 가격을 P0라고 합니다. P0. 그러면 여기도 P0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얼핏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핫도그랑 양말 가격이 2002년보다 2003년도에 얼마 올랐습니까? 그렇죠. 2배씩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랑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똑같이 2003년도에 2002년도에 2개씩을 사 먹고 신으려고 샀을 때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딱 2배 뛰었습니다. 3,000원에서 6,000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물가를 GDP 디플레이터로 알려주는데 명목 GDP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2003년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GDP는 뭐냐? 2002년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2002년도의 가격으로 현재 요만큼을 소비하는 것들을 소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요거를 현재 비용으로 했을 때 그때 가격을 각각 구해보면요.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 현재 내가 사용되는 그 가격과 그러니까 기준연도 2002년도에 사용되었던 가격과 2003년도에 사용되었던 가격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물가가 뛰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때요? 2배 뛰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100이 기준이에요. 100이. 왜? 실질 GDP, 즉 2002년도 때 가격과 2003년도 때 가격이 똑같으면 이 두 개가 가격이 똑같으면 요거 두 개 똑같은 가격이니까 실질 GDP분의 명목 GDP가 같으니까 나누면 1이 되죠.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나올 겁니다. 요게 딱 기준이에요. 그럼 요것보다 올라가면 뭐가 되냐? 요것보다 100보다 올라가면 지금 여기 보면 3,000원 분의 6,000원 하면 2가 되죠.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200. 그래요. 100보다 커지면 뭐가 되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반대로 10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럼 뭐가 되냐? 그렇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GDP라는 걸 배웠는데 그 GDP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가를 어떻게 활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로 활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로 활용을 할 때 100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GDP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고용 상태, 경제 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GDP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걸 실제 GDP 빼기 잠재 GDP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선 이거부터 적어야 되네요. 자, 우선 물가를 알려주는 게 GDP 디플레이터라면 고용 상태,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게 뭐냐? GDP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 GDP 갭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실제 GDP 빼기 잠재 GDP.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GDP는 뭐냐면요. 정말 그 나라가 벌어들인 생산한 그 금액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한 거라면요. 잠재 GDP는 뭐냐? 그 나라가
적절한 상태를, 적절한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산한 양을 우리는 잠재 GDP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경기 과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다. 경기 침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하더군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쌤 지금 여러분 쌤이라 지금 이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쌤 수업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복습하세요? 설마 안 하는 거 아니죠? 쌤 생각을 했을 때 쌤 수업을 듣고 난 뒤에요. 복습 시간으로 저 쌤이 생각할 때 적절한 복습 시간은 저는 3시간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잠도 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밥도 먹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휴식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샤워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럼 그런 시간들을 다 할 걸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적절하게 복습해야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3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잠재 GDP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할 걸 다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걸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공부. 그게 뭐냐? 잠재 GDP입니다. 그게 쌤 몇 시간이라고? 3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공부해주면 그래도 적절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로 공부 몇 시간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0시간입니다. 그럼 뭡니까? 0시간 빼기 3시간 하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뭡니까? 0시간 빼기 3시간 하면 마이너스 3시간 나오죠. 뭡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공부 침체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 최대치로 공부하면 몇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끝나고 다음날 제 수업을 들을 때까지 24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치로 공부하면 몇 시간? 그렇죠. 24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에서 3시간 빼면 얼마 나와요? 21시간이 플러스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과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GDP 갭이 플러스가 나온다? 경기 과열. 마이너스가 나온다?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재마다 어떤 데는 실제 GDP와 잠재 GDP를 요 순서대로 빼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이걸 뒤바꿔서 빼는 것도 있어요. 뭐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 뒤바뀌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잠재 GDP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이었는데 근데 실제 GDP가 0이에요.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됩니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반대로 실제 GDP가 내가 공부를 24시간 해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때는 마이너스가 경기 과열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GDP 갭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플러스가 경기 과열, 마이너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 공식이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건지 아니면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뺀 건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까지 잠재 GDP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업 목적에서는 이게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건지 아니면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뺀 건지 이걸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GDP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우리 거시경제학의 첫 번째 챕터에 들어와서요. 첫 번째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즉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요. 어떤 식으로 경제가 순환하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안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열심히 일을 하면요.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 경제활동의 결과 뭐가 결정이 되냐? 국민소득이라는 게 결정됩니다. 이 국민소득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GDP와 GNP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GDP가 뭔지 설명드리고요.
GNP가 뭔지 그다음 설명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법을 설명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GDP랑 GNP 중에 요즘에 뭐만 쓴다? 예, GDP만 쓴다. 왜? 개방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GDP를 주로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GDP를 이제 우리 GDP가 뭔지 알았죠? 그럼 이 GDP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GDP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GDP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냐? 명목 GDP와 실제 GDP를 이렇게 해서 나누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GDP 중에 실제 GDP와 잠재 GDP를 활용을 해서 GDP 갭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GDP 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고용의 상태나 혹은 경기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된 상태면 그러면 고용이 굉장히 지금 잘 되는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고용이 지금 안 되는 실업이 굉장히 난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GDP가 뭔지를 배웠고 그 GDP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각종 수치를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 GDP 디플레이터로 물가를 확인할 수 있고 GDP 갭으로 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국민소득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국민소득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된대요?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게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국민소득이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거시경제학의 본론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뭐냐?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바로 그 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뭐냐? 사실상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그 원리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그 원리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원리를요. 쌤이 그렇죠. 여기다 나중에 해도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뭐였냐? 수요와 공급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요. 자, 어떤 제품의 가격이 있으면요. 어떤 제품의 수량이 있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과 그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되냐? 그렇죠.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때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시는 뭐냐면요. 이러한 미시들의 합이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시의 요 그래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면요. 커피라는 제품 딱 하나만 가지고 커피 가격과 커피 거래량이 있을 때 그때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과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커피 균형 가격이 결정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커피 이 제품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요. 수많은 제품과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커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배의 가격과 배 거래량이 있을 때 배 생산하시는 농부와 배를 소비하는 우리 같은 가게가 있으면요.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배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배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이게 뭡니까? 배.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습니까? 노트북. 이거 말고도 수천만 가지가 있겠죠. 노트북 가격과 노트북 거래량이 있을 때 노트북을 생산하는 삼성 같은 회사랑 그걸 소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둘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노트북 가격이 결정되고 그때 균형 노트북 거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미시경제학은 바로 이 수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씩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씩을 수요와 공급 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시경제학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합친 거래요.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텐데요. 거시경제학은 이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한꺼번에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모든 제품마다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마다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로축의 가격이죠. 여기는 뭐냐? 커피 가격. 이건 뭡니까? 배 가격. 이건 뭡니까? 노트북 가격입니다. 그러면 모든 제품마다 있는 이 가격을요. 쫙 합쳐요. 이 우리 경제에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쫙 합칩니다. 그럼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다 가격을 합친 거. 자, 거시는 미시를 다 합친 거래요. 그러면 모든 개별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쫙 합치면요. 거시에서 사용하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다 합쳐놓은 거. 그걸 우리 거시에서 세로축에 쓰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는 물가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물가라는 말 되게 많이 듣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물가 별거 아니네요. 뭐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다 합쳐놔서 평균 내놓은 겁니다. 그게 물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동남아 가면 물가가 어떻대요? 예, 싸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 가면요, 물가가 어떻대요?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학 배웠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뭐? 물가는 그 나라에 있는 물건과 서비스들의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럼 물가가 비싸다? 아, 평균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물건을 사면 제품의 가격이 비싸겠구나. 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싸다? 아,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대체적으로 좀 싸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쌤도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다녀봤는데요. 쌤이 이제 갔던 여행지 중에 동남아 같은데, 여러분, 우리 동남아 가면 물가가 어떻다 그럽니까? 싸다 그러죠. 여긴 정말 확실한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파인애플 하나 정도 가격이요, 제가 알기로 한 4,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인애플 통으로 된 거 있죠. 그걸 쌤이 예전에 캄보디아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를 갔던 이유가 그 쌤 부모님께서 그 캄보디아는 사실상 뭐 보러 가는 거냐면 앙코르와트 보러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앙코르와트에서 12월 31일 날 앙코르와트에서 일몰을 보고 1월 1일 날 앙코르와트에서 뜨는 해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효도할 겸 부모님 모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앙코르와트에 연말에 가가지고 12월 31일 날 일몰을 보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일출을 봤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때 앙코르와트를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갔을 때요, 매일 하루에 한 두세 개씩 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 코코넛 워터랑 그 다음에 뭐다? 예, 파인애플을 매일 먹었어요.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이만한 큰 거 한 통이 얼마냐? 예, 1불이었습니다. 1,000원. 네, 1,000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보통 다이어트 하려고 코코넛 워터 많이 드시죠? 그 제가 알기로 요만한 거 우리나라 까간에 드는 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가공된 건데 거기는 진짜 코코넛 워터죠. 진짜 자연 그대로. 그 하나 얼마입니까? 500원. 예. 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일 하루에 막 3, 4개씩 먹었더니, 그죠,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었더니, 예, 진짜 한국 돌아오는 날 설사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뭡니까? 한국과 똑같은 물건이 한국보다 동남아를 가니까 어땠습니까? 더 싼 거죠. 왜? 물가가 싸니까. 전반적으로 물건들의 가격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세로축에 뭐가 온다? 물가가 올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자, 지금 보시면요,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물건들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보는데, 그때 제품의 세로축이 뭐가냐? 그 제품의 가격. 자, 가로축에 뭐가 오냐면요, 그 제품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품의 거래량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소비를 한 거고, 그럼 소비를 하려면 누군가 뭐 한 겁니까? 생산한 겁니다. 맞습니까? 누군가가 생산한 거예요. 맞죠? 그럼 결국에는요, 보세요. 지금 요만큼 거래가 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요만큼 생산해 준 거고요. 즉 커피를 요만큼 누군가가 생산하고 소비한 거고요. 또 배가 요만큼 거래됐다는 건 누군가가 배를 이만큼 생산하고 소비한 겁니다. 또 노트북을 이만큼 거래했다는 건 누군가가 노트북을 생산하고 그만큼 소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거래량이 가로축이었다면요, 자, 거시는 이걸 다 합친 겁니다. 그럼 모든 제품과 서비스, 수만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로축을요, 쫙 더해요. 쫙 더합니다. 그러면 이걸 쫙 더했다라는 건요, 보세요. 이걸 쭉 더하면요, 누군가가 생산을 했죠. 그럼 누군가가 생산을 했으면 그 누군가가 지금 소비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소비를 하면 당연히 돈이 흘러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뭐가 됩니까? 소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네요. 누군가가 생산을 했고 누군가가 그걸 소비를 하면요, 그 소비를 통해서 돈이 흘러 들어가면 바로 그거 일을 해서 만든 사람들에게 뭐로 들어옵니까? 소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가로축은요, 모든 제품에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생산을 했기 때문에 소비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소득이 있을 거예요. 즉 모든 제품들과 모든 서비스에 대한 소득을 쫙 다 더하면 그 해에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종 소득이 나오겠네요. 국민소득. 그게 바로 지금부터 Y축, 가로축에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Y가 이렇게 올 겁니다. 이게 뭐냐? 그렇죠. 국민소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결정되는 원리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분석할 때 세로축과 가로축에 뭐가 오는지를 이걸 통해서 딱 우리가 정했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안쪽에 뭐가 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개별 제품마다 모든 제품마다 뭐가 있습니까? 공급과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개별 제품들의 공급 곡선을 쫙 더하면 뭐가 되냐? 경제 전체에 있는 모든 공급 곡선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공급 곡선을 다 더하면요. 경제 전체에 뭐가 되냐? 총 공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총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AS라고 합니다. 왜? 공급이 supply죠. 근데 A가 뭐냐? aggregate라는 게 있습니다. aggregate가 영어로 뭐냐? 다 모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ggregate, 다 모았다. 뭘? 경제 전체에 있는 모든 공급 곡선을 다 모았다. 그래서 우리는 AS라고 표현하고 이걸 한국어로 총 공급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역시나 모든 개별 제품들마다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이걸 쫙 다 더하면 뭐가 되냐? 그렇죠. 경제 전체의 총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AD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aggregate 다 모았다. 뭐? demand를, 수요를. 이걸 뭐냐? 총 수요라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제 전체의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바로 이 점에서 뭐가 결정되냐? 그 나라의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현재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뭐가 결정이 되냐? 그렇습니다. 바로 국민소득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 공부하는 건데 국민소득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결국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된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지금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이 뭐다?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을 좀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 총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들은 뭐가 있는데 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의 기술 수준. 그 다음 두 번째, 그 나라의 노동력과 그 나라의 자본. 요게 바로 그 나라의 총공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는데 여러분 총수요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이 소비한 걸 다 합쳐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소비를 다 합치면 뭐가 있냐? 잘 보세요. 가게가 소비하는 게 있고 기업이 소비하는 게 있고 정부가 소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소비해가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소비를 다 합치면 뭐가 되냐? 총수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수요 곡선들을 쭉 다 합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첫 번째, 가게가 소비하는 걸요.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라고 합니다. 왜? 가게의 소비가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의 소비가 가장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의 소비를 뭐라 그런다? 그냥 소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게의 소비를 소비라는데 소비가 영어로 consumption이에요. consumption. 그래서 앞쪽에 C를 씁니다. 이렇게 C. 이게 뭐냐? 가게의 소비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기업도 소비를 해요. 기업은 무슨 소비를 하냐? 기업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때, 그렇죠. 공장 지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원자재 같은 걸 사고요. 또 어떤 제품 만들 때 부품 같은 걸 사옵니다. 맞습니까? 기업도 여러 가지들의 소비가 있어요. 기업의 소비를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 투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투자가 영어로 뭡니까? investment예요. 그래서 앞쪽에 I를 지금부터 쓸 겁니다. 기업의 투자.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정부도 소비를 하죠.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사무를 보기 위해서 연필도 쓰고 공책도 쓰고 지우개도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 정부가 소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정부 지출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부 지출이 영어로 government expenditure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앞쪽에 G를 따서 지금부터 정부의 소비를 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경제 주체 해외가 있네요.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해외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을 소비하는 것, 즉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로 나가는 거 뭡니까? 수출. 수출이 영어로 export인데 앞쪽에 E가 보통 뭐로 쓰이냐? 경제학에서는 균형의 의미로 스펠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스펠링 X를 씁니다. X.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물건을 소비하는 거. 이건 뭡니까? 수입이 되죠. 수입이 영어로 뭡니까? import입니다. 근데 앞쪽에 I가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자율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스펠링 뭐? M을 씁니다. 그런데 수입만 유일하게 앞쪽에 부호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요거 하나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쓸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지금 보시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과 수출과 수입. 요게 우리가 실물 시장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실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게 총수에 영향을 줘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여지껏 미시경제학이 없었는데 거시경제학에 드러난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폐시장이죠. 화폐시장. 화폐시장도 여기 총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돈 빌리는 게 어때요? 쉽죠. 왜? 이자율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적으니까 돈 빌리는 게 수월해요. 그러면 기업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려갈 거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서 뭐합니까? 투자할 겁니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변하겠죠. 결국 뭐냐?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시장이 은행이 화폐시장에 가면요. 은행에서 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그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화폐시장에서 뭐가? 여기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요. 바로 여기 소비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총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각각 실제로 소비하는 것 말고도 화폐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게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된다? 그 나라의 물가가 결정되고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경제는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이게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움직여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 나라의 어떤 기업이요.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럼 투자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왜?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총수요가 증가하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동을 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균형점에서 옆에 물가를 가보면 P-가 되고요. 국민소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Y-가 됩니다. 자, 물가가 지금 보시면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가가 기존보다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보시다시피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걸 우리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투자가 증가한 게 아니라 투자가 감소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요. 됐습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는데 이때 물가를 가보면 P2-가 되는데 물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네요. 이걸 뭐라 그러냐? 물가 하락한 현상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보면 원래 있던 국민소득보다 Y2-로 감소하고 있죠. 국민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불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황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실업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시경제학 전체 개관이 나온 거예요. 자, 볼게요. 거시경제학은 총 7개 챕터가 나올 건데요.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챕터 1이 뭐냐? 이겁니다.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요. 이게 뭔지 알고 이걸 통해서 뭐냐?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이 국민소득을 숫자로 측정하는 방법, GDP와 GNP까지 여기까지 설명한 거, 이걸 활용하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뭐냐? 바로 챕터 1장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챕터 1장이에요. 지금 국민경제, 거시경제 개혁, 거시경제 개관이 여기까지, 여기 우리 활용하는 여기까지가 챕터 1장입니다. 됐습니까? 국민경제가 어떻게,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활용하는 법까지 설명하는 게 여기 챕터 1장이에요. 그러면 결정됐다라고 얘기했지. 그 원리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본격적인 거시경제학인데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예요. 자, 국민소득이 결정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선이 총공급과 총수요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총수요부터 한번 볼 건데요. 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우는 게 챕터 2장입니다. 이게 뭐냐? 소비와 투자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챕터 2장.
그 다음 총수에 영향을 주는 게 정부 지출 있죠. 요거 안 배워요. 요건 어디서 배우냐? 경제학의 또 다른 과목인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안 배우고요. 수출과 수입도 안 배웁니다. 이건 어디서 배우냐? 국제경제학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맨 나중에 배우게 될 국제경제학에서 배워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배웠다라고 치고 총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2장에서 배우고 나면요. 총수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네요.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화폐 시장을 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자율이 결정되는지를 배워요. 됐습니까? 그러면 화폐 시장과 실물 시장을 다 배웠으면 이 두 개가 누구한테 영향 준대요? 챕터 4장은 총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총수요 다 했네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총공급곡선 배워야겠네요. 그래서 총공급곡선을 챕터 5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총공급과 총수요를 다 배웠으니까 이게 움직입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이런 각각 요소들이 막 움직여요. 그런 과정에서 이 그래프들이 오른쪽 왼쪽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면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국민소득 증가. 총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물가 하락, 국민소득 감소 이렇게 되죠. 바로 챕터 6장이 뭐냐? 물가의 변화와 국민소득의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는 게 뭐냐? 챕터 6장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변할 때요. 이렇게 변할 때 이 변화가 한 번만 있냐?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요. 그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즉 그걸 그려보면 국민소득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경기가 변동한다고 합니다. 경기 변동. 그리고 경기 변동의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어 있죠. 이게 뭐냐?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거시경제학의 챕터 7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거시경제학 전체 챕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거시경제학의 챕터 1장을 끝을 낸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챕터 2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거시경제학 챕터 1장을 전체를 모두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챕터 2장부터 차분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